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이 공중보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이쪽에 기본 과목이면서 필수 과목이면서 그리고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뭐 이것만 공부하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챕터를 다 골고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출제되는 20문제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구석에서 뽑아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기가 참 힘든 그런 과목 중에 하나여서 꼼꼼하게 모든 챕터들을 다 골고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의 기출문제 경향들을 좀 보면 그러면은 이론서는 이론서대로 그리고 공중보건학에 관계가 되는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뉴스를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법규, 개정된 법규라든지 최근 문제가 되는 이슈 같은 것들, 보건 관계되는 이슈들을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날 밤에 뉴스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날 운전하면서라도 팟캐스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전날 뉴스를 보면서 필요한 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출제 경향이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어차피 문제 풀에서 뽑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아니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전 문제들, 10년 이상 된 문제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나온 문제들, 그 경향들을 제가 쭉 찾아보면은 이게 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문제가 몇 년 간격으로 출제가 되었다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시다시피 교재가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고 많이 비싸지 않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싼 저렴한 그런 금액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값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한 3번 넘게 한 5번 정도 개정을 하면서 필요한 거 집어넣고 부족한 거 메꿔 넣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신 문제들하고 최신 이슈들, 최신 법령들을 꼼꼼히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볼륨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에 어떤 문단 하나 버릴 거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 교재들을 서점에 가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들이 뭐 두껍고 뭐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과거의 교재들을 답습을 한다거나 물론 그렇죠. 서로 다 공유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최신의 경향이라든가 바뀐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볼륨만 굉장히 늘려놓은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교재만큼은 제가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최신 교재, 옛날 교재, 전국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다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시험을 체크를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볼륨은 적지만 한 줄 한 줄이 다 한두 번 이상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다가 공부하시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 헷갈리는 문제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서는 이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카페 주소 먼저 알려드리고요. 공중보건 스터디로 네이버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은 교재에 있는 제 실물과는 많이 좀 다르지만 아무튼 캐리커처가 대문에 나와 있는 카페가 나오고요. 영문으로는 카페 네이버 네이버.com 한 다음에 슬래시 phexpert 이렇게 치시면은 들어가시고 뭐 아시겠지만 무료고 가입하면 바로 아마 등업이 되셔가지고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공중보건 과목 자체가 문제가 정답이 애매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문제에서는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저쪽 문제에서 묻는 그 포커스가 살짝 틀어지면은 정답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애매한 문제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중복 정답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문제 자체를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외에서라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구글링에 귀재가 됐기 때문에 단연간 이 검색과 그 다음에 그 자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제 노트북하고 그 공부방에 어마어마한 양의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적들이 거기서 찾아가지고 100% 정답을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다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 문제집에서는 답이 이건데 저쪽 문제집에서는 이거라고 하고 이게 출제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집마다 내용이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답변을 달았다가 뒤돌아서 맞는 경우가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이 해설은 내가 맞다라는 그런 정답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되실 거고요.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이 게시판을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거의 지식인화되어 있어서 여기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질문 게시판에서 검색을 하시면 웬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조금 편한 게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제 카페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답변을 보고 바뀐 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보고 다시 답변을 달아드리고 하니까 카페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강의하고 교재에 들어있는 최신 문제들 검토하시고 카페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온 오프라인에 걸쳐가지고 효율적인 수험 준비가 아마 되실 겁니다. 다른 과목이랑 달라서 이게 시사적인 문제랑 아니면 인터넷이랑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의사협회 뭐 이런 데 전부 통계청 중요하죠. 통계청, 그 다음에 법제처 사이트까지 두루두루 망라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꼼꼼한 준비가 되시는데 뭐 너무들 바쁘시니까 다 들여다보실 적이는 안 되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다 검색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보면 보건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는 게 있지요. 작년서부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는 최근에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 시험에서 그 질문으로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또 콜레라가 또 15년 만에 발병을 해서 콜레라가 거의 없어진 질병이 되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문제에서는 콜레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감염 경로라든지 아니면 치료 방법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거기다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구제역이라든지 AI라고는 요즘에 안 하죠. AI를 조류독감이라 그랬다가 최근에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새들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사람에게 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하다는 그런 그 통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C형 간염 이슈도 요즘 굉장히 핫하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C형 간염도 거의 출제가 안 됐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뭐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수많은 C형 간염 한다. C형 간염 문제가 가끔 나오죠. 급성과 만성을 골고루 그 감염된다고 해서 C형 간염 문제들도 꽤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계시면은 그 고득점 나아가서는 만점을 맞으시는데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단순 암기가 주된 과목이 공중보건이긴 한데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암기가 잘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 과목은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약간의 이해를 동반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지는 그런 과목들이 공중보건 과목이니까 하나씩 저와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하고 암기할 부분들 체크하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고득점을 획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교재로 들어가서 우선 처음에 보시면은 공중보건 챕터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부터 보시면은 공중보건, 그 다음에 환경위생, 환경보건, 식품위생 뭐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와 있는데 이 챕터별로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챕터 2에 있는 환경위생, 환경보전 이쪽에서 2013년, 14년에는 이쪽에서 거의 한 20문제 중에 5, 6문제 정도가 이 챕터 2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작년하고 올해 와서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위생, 환경보전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중보건학 문제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세 챕터가 같이 얽혀가지고 환경위생, 환경보전에 그 밑에는 식품위생이나 환경위생, 환경보전과 환경위생과 관련된 질병들이 거기 4장에 있는 역학과 감염병 같이 몰려가지고 출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된 챕터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식품위생도 식중독 관련해서 수인성 감염병 관련해서 출제가 한 문제 이상은 꼭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러니 챕터 2, 챕터 3 그렇다고 해서 챕터 1이 웃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챕터 1에서도 분명히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니 공중보건학의 역사라든지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역학과 감염병 부분이 공중보건학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은 환경위생 쪽인데 공중보건과 환경위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환경위생이 잘못되어가지고 생기는 감염병 같은 것들은 또 역학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역학과 감염병 부분이 공중보건학의 사실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충, 구석, 위생해충, 소독 이런 문제들이 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모자보건 쪽은 통계와 관련해서 아니면 모자보건 지표를 보는 그런 공식과 관련해서 또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인구와 가족계획 부분도 가족계획 부분은 최근에 인구가 줄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계획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를 지나가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쪽 부분의 문제들, 통계 관련 문제들이 꼭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보건행정 과목이 따로 있으나 공중보건학에서도 보건행정 문제들이 한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니까 사회복지라든지 보건행정 쪽이라든지 이쪽 행정학 쪽 내용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학교보건, 보건교육
이 보건교육 부분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심포지엄이냐 아니면 패널 토의냐 이런 문제들이 늘상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쉬워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자는 거지 문제가 바뀌고 최근엔 또 문제들이 또 한 3줄 4줄 문제를 되게 길게 써놓고서는 끝에 가서 뭐냐 이래버리니까 읽다가 막 지쳐버리거나 읽다가 마음이 급한데 정답을 잘못 고르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지 정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나오는 거거든요. 심포지엄하고 패널 토의를 구분하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든지 이런 문제가 늘 나오는데 늘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이게 또.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그 설정을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답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 내지는 버즈 세션이나 이쪽 보건 교육 방법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산업보건도 공중보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병이라든가 그 산업 현장 본인의 일터에서의 보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 나오지만 정신보건 쪽이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됐었었는데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내용이 이제 신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요게 작년에 새로 보완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시면은 정신보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또 대두가 됐습니다. 자살 예방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아니죠. 꼭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죠? 그러면 자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4위죠. 4위 무려 랭킹 4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인병 부분은 요즘엔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지만 챕터 이름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성인병,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감염성 질환 부분들은 많이 컨트롤이 되는 부분들인데 퇴행성 질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몇 년 전 통계를 보면은 한국 성인 남성 30% 이상이 그냥 비만이 아니라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2형 당뇨의 발생률이 60%씩 매년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보건통계와 집합소위생은 앞에 있는 챕터 2와 또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인구 통계라든지 질병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거기와 관련해서 챕터 14, 15가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챕터에서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서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보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3페이지에 있는 1장 공중보건학의 2에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여서 그 이제 진도를 처음 나가면서 준비가 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안 나눠드렸는데 챕터마다 이제 최신 출제된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챕터가 끝나면 그 해당 챕터에 관련한 가장 최근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그걸 또 풀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챕터 1에서는 여기서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중보건학의 이해 부분에서는 공중보건학의 정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전 예일대 교수인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그 밑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의 정의가 맨날 나왔었고 저도 얼마 안 된 얘기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공중보건학을 처음 배울 적에 건강의 정의를 무조건 외우고 그때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영문으로 외워가지고 이걸 주관식 문제로 내셔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1학년 1학기 때 공중보건학을 배워보신 분들이면 아마 중간고사 문제에 1번 문제거나 끝번 문제가 WHO의 건강의 정의를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들이 아마 있어가지고 뭐 아니신 모양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한 두어 분밖에 안 계시는데 많이 바뀌었나? 얼마 안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무튼 아주 최근이죠. 그 기억이 아주 엊그제 같아가지고 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이 건강의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었던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의 정의의 키워드
딱딱 표시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공동노력,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기술 과학까지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은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잘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는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그런 그 부분이어서 딱히 공중보건학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그 과목의 시험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두셔야 되고, 그냥 툭 치면 줄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괜히 가가지고 너 이런 걸 외웠어 뭐 이럴 사람 하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건강의 정의는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그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웰비잉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클로드 베르나르의 정의, 항상성. 항상성은 영문으로도 같이 알아두시면, 이거 S자입니다, S자. 항상성은 내부 환경이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학 쪽에서는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눈을 깜빡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상성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공중보건학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력 또는 기후 수능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이름 중요하니까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이어서 이 사람 연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름하고 항상성, 클로드 베르나르는 항상성, 이런 식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스에 사회적 안녕, 소셜 웰빙에 의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생활 개념이다. 생활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생활 습관병.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했던 고혈압, 동맥경화, 뭐 협심증, 뭐 뇌졸중이니 무슨 뭐 당뇨라든지 각종 당뇨 합병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체크를 해 두시라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WHO 헌장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으로 건강의 정의가 한 번 더 써져 있고, WHO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요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WHO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통계와 사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뭐 크롬에서 다 번역이 되기도 하니까, 좀 거지 같지만 번역이 되기도 하니까 보시면은 WHO의 각국 회원국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회원국들에서의 그 각종 통계들, 이런 것들이 싹 잡혀 있어가지고 보시다 보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클릭해가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밑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창립 50주년 기념해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스피리추얼 헬스, 영적 복지, 영혼의 건강까지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느냐 하면은 이때 바뀐 거냐 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카페에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영적 복지는 요때 언제죠? 98년도에 요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한번 이 선언을 한 거고, 건강의 정의는 아직까지도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98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영적 복지가 도대체 뭐냐, 영혼의 건강까지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종교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막고 이런 부분, 영혼의 건강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밑에가 이제 새 교재에서 추가된 부분인데,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슬로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옮기고 들어가가지고 슬로건 부분을 찾아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옮겨놓은 건데, 가끔 문제가 나와요. 가끔 문제가 나온다는 건 나온다는 뜻이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뭐였냐면은 블러드 프레셔, 혈압을 컨트롤하자, 이겁니다. 혈압 관리. 우리말로 하면 혈압 관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영문들이 일부러 써놓은 거는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문제들을 보시면은 직접 들어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글로 써놓고 괄호 열고 그 옆에다가 영문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차피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하겠지만 한국사나 국어 빼놓고는 다 외국 책들을 번역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어떤 그 우리말의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영문으로 적어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키워드의 영문을 같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2013년은 뭐 혈압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014년은 벡터본 디지즈는 뭐냐 하면 이제 얘들은 이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이죠.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곤충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감염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다른,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콜레라라고 하면, 지금 이슈가 된 게, 지난주에 이슈가 된 게 콜레라였으니까, 콜레라를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진 환자가 지금 3명 확실하게 나왔다고 하고, 거제도에서 그 의증 환자들 있죠. 의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증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콜레라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 예전에 툭 치면 나왔던 건데, 콜레라 이러면 쌀뜨물 같은 설사 였거든요. 그냥 설사가 아니라 쌀뜨물 같은 설사. 굉장히 우울하겠죠. 쌀뜨물 같은 설사가 변기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설사병이 있는 사람들, 설사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의증 환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검물이라봤자 설사가 되겠죠. 그걸 채취해가지고서는 균을 찾아내고 그 균의 유전자 타입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같은 콜레라 균인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확진 환자는 3명인데 3명 다 추적을 해보니까 2명은 해산물을 먹었는데 1명은 익혀 먹었다는 거죠. 콜레라균은 익혀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손발 잘 닦고 화장실 관리 잘하고 해산물을 익혀 먹으면, 해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익혀 먹으면 콜레라균은 사멸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데쳐 먹고 쪄 먹고 뭐 구워 먹었다고 하니까 해산물을, 한 명은 좀 이상하다. 근데 가검물을 채취해 보니까 나머지 2명 해산물을 날걸로 회로 먹은 사람들하고 같은 유전자 타입이더라 해가지고 지금 관련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가장 최근에, 어제들은 그저께 들은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벡터본 디지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주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푸드 세이프티, 식품위생이죠. 뭐 식품위생, 식품 관련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먹는 거를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올해는 당뇨를 미팅하자죠. 당뇨를 뭐라 그러지? 당뇨 퇴치, 당뇨 극복, 당뇨를 때려, 뭐, 아무튼 뭐, 당뇨 극복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를 옮겨놓은 거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뭐 의역을 하시든 직역을 하시든 시험 문제 나오시면은 아마 비다이어비티스라고 영문으로 써줄 겁니다. 안 써주면은 같이 욕을 하거나 같이 의의 제기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링크라든지 관련 자료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아무튼 올해는 당뇨 예방, 당뇨 퇴치, 당뇨 퇴치로 하는 게 좋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1형 당뇨, 2형 당뇨의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당뇨가 지금 뭐 에이즈보다도 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합병증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그리고 먹는 거를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먹는 거를 조심하는 게 말이 쉽지, 먹는 거 조절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뇨를 퇴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한 번 걸리면 또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여서 완벽한 완치라는 게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성인평 파트에서 좀 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알아보기 박스를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이 부분도 이 동심원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게 핵심 부분이고 나가면서 조금씩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중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빈번히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중에 가장 메이저급인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연령이냐 성이나 이런 것들이다. 그 중에서 골라라, 연령이냐 성별이냐 하면 연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공중보건의 목적도 역시 앞에 있었던 윈슬로우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목적을 그대로 키워드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는 못 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또 나올 확률이 또 높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그 범위도 너무 넓고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공중보건학을 안 배우신 분들도 또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안에 들어있는 챕터는 이과적인 내용하고 문과적인 내용을 다 같이 담고 있거든요. 통계라든지 보건행정,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쪽 부분 가시면은 거의 문과적인 내용이어서 그쵸. 촬영 중이니까 유행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과 쪽에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행정학이거든요. 사회복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쪽을 공부하셨던 부분은 앞에 식품위생 내지는 환경위생 이쪽에서 화학 쪽 내용이 나오면은 대교오염물질 뭐 2차 대교오염물질 막 나오고 뭐 이래버리면 이건 무슨 화학이야 공중보건학이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또 흥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낯설 수가 있는데 이 두 과목이 다 골고루 아우러지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을 100으로 봤을 적에 이과 쪽 내용이 한 65 정도 되는 거고 문과 쪽 파트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쪽 전공이 딱 부러진 이쪽 전공이 아니라고 하면은 시험 볼 자격은 되는 그런 적이지만 이쪽은 안 배워봤다 처음 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내가 익숙한 챕터, 내가 전공했던 챕터, 아닌 챕터 이런 식으로 막 나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닌 부분들은 저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책 한 권 던져주고서는 이걸 달달 다 외우면은 무조건 100점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명확하게 시험을 좀 대하고 그 와중에 외울 거를 꼼꼼하게 잘 외워두고 최근 추세랑 이슈까지 반영을 하면은 고득점이 거의 만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들 체크하시고 이해를 요하는 부분들은 기초 지식서부터 다시 들어가가지고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고 그리고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 개정, 법령 같은 것들이 낑겨져 들어가고 재밌는 건 뭐냐면 공중보건학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식품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역학이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이런 챕터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과목들의 국가고시라든가 각종 면허시험이나 아니면은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문제들도 여과 없이 같이 공유가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모니터하고 체크하고 가능하면 직접 들어가서 보고 나와가지고서는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그런 이 시야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 공중보건학만 볼 게 아니라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 과목이 들어가 있는 다른 직렬의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챕터가 들어가 있는 다른 무슨 많잖아요.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각종 전공 쪽에 있는 기사, 산업기사 문제들까지도 다 망라해서 모니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디테일한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돼가지고 헉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꼼꼼히 들어가서 시험 스케줄을 쫙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하게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나갈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 옆에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입니다. 공중보건학은 개인이 아니라 공중보건학은 커뮤니티고 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접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커뮤니티, 대중, 지역사회라는 마인드를 깔아놓고 보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해서 요 지역사회는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같이 커뮤니티로 넣어서 그래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 지역은 다르지만 학교라면 학교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직장이라면 직장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통 관심사에 의해서 모인 것들도 같이 커뮤니티로 보는 그런 폭넓은 그런 그 시야로 보시면 좋겠다 해서 5번에 있는 공중보건학의 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에서 나아가서 전 국민 WHO에서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출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앤더슨의 공중보건 행정의 수단 행정자가 들어가면 이제 정책이라든지 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모두 다 건강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 안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 행정의 수단에는 메소드죠. 방법론에는 행정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가 필요하다. 법규가 정해져 있어야 행정과 교육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뭐 이런 질병이 들어왔는데 이거 여과 없이 들어와도 괜찮으냐? 아, 그쪽 법규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뭐 금지할 법률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쪽 보건관계 법규 쪽이 꼼꼼하게 정립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라 하는데 빨리빨리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경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규와 교육, 그 다음에 행정 요 세 가지는 그냥 이것도 툭 치면 공중보건 행정의 수단은 교육, 행정, 법규 뭐 이런 식으로 툭툭툭 알아두시고 보건행정은 뭐냐? 보건 서비스를 하는 봉사행정과 다르지 않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은 이게 교육의 목적은 이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거 자주 출제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행동의 변화를 그러니까 배워서 실천을 하는 얘기죠. 별 얘기는 아닌데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기가 이제 비스무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은 이게 더 중요한가 저게 더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른 걸 고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문제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질문방에 같이 올라오고 막 이러면 같이 고민해서 이제 같이 풀어드릴 텐데 보기 중에서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확실히 아닌데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되나 어디다 좀 더 가중치를 둬가지고 내가 골라야지 정답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건 어떤 뭐 팁이랄 수도 있고 센스랄 수도 있지만 암튼지간에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이해, 그 챕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고를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 쪽이 나오면은 이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와야 교육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법규가 있어야 강제적인 어떤 규제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다. 조금 있다가 몇 장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국민건강증진 그 4차 계획에서 보시면은 금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금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쵸 벌써 이번 주서부터는 뭐 지하철역 앞에서 저기 하다가 10만 원 뭐 벌금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줄이자. 그래야 퇴행성 질환에 의한 뭐 흡연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흡연에 의한 폐암이라든지 한국인 사망원이 2위가 뭐죠? 2위가 심장혈관계통 질환이죠. 심혈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3위가 심장
이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장을 싸고도는 제일 굵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가슴을 붙잡고 쓰러지는 이 협심증 같은 경우가 가장 41% 정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흡연이랍니다. 흡연. 이거는 화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다 증명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내용이어서 그런 기출 문제가 바로 작년에 있었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기여도가 큰 질병은 뭐냐, 습관은 뭐냐, 요소는 뭐냐, 흡연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것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관련 지식들, 관련 내용들, 추세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시튼 앤 세이모어의 공중보건 4단계도 수년 전에는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 첫 번째는 산업보건 시기. 예전에는 뭐 인구도 적고 산업혁명 이전에 막 이럴 적에는 뭐 농경사회고 뭐 이러니까 크게 뭐 공중보건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뭐 질병에 걸리면은 너는 하늘에 벌을 받아서 아니면 공기가 나쁜 공기를 마셔가지고 넌 병에 걸린 거야, 운이 없네 뭐 이러고 뭐 둘 중 하나겠죠. 죽거나 살거나인데 아무튼지간에 그랬었는데 공중보건학이 이제 태동한 게 이제 산업보건 시기.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생기는 것들이 있겠죠. 가난도 생기고 공해 문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산업보건 시기가 있다가 의학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가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면은 고치자.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니까 예방하자. 그러면서 이제 치료의학 시기로 이제 거의 모든 감염병은 다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이제는 신공중보건 시기가 돼서 뭡니까? 이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요 단어도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공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생활습관이죠. 뭐 별거 있나? 그 말이지. 궁뎅이나 방댕이나. 그 다음에 행동 요인도 그게 그거죠. 뭐 오른쪽 궁뎅이나 좌측 방댕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쵸? 짝은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환경.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발달하고 하니까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맨날 나오는 다이옥신이 무슨 뭐 살충제니 공해 문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무슨 뭐 질소산 문제가 되고 그게 2차 오염물질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겼던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긴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포괄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정신건강까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물론 동그라미 1, 2, 3, 4 해놓고서는 하나를 슬쩍 바꿔놓고 친절하게 문제를 내줄 수도 있지만 이 중에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해놓고서는 보기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보고 말 그대로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속에다가 머릿속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면서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말을 좀 단어나 용어를 바꿔가지고 출제가 돼도 이해하시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자, 애시튼 앤 세이모어 공중보건 4단계, 앤더슨의 공중보건 행정 수단 3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통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비교. 이것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큐죠. 이걸 우리 수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 문제라고 합니다. 서비스 문제. 수험생을 접대하는 접대성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마운 거죠. 20문제 중에 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런 접대성 서비스 문제 수험생을 풀게 하면서 막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이걸 답으로 골라도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장난쳐? 뭐 속으로 막 5만 가지 잡생각이 들게 하면서 이걸 표시했다가 나만 틀리는 거 아니야? 혹시 함정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이 서너 문제 출제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지 너무 쉽구나 하면서 찍을 수가 있겠죠. 전통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비교. 목적 다르죠. 전통의학은 치료의 목적이 있다면 얘네들은 예방, 그 다음에 수명 연장, 그 다음에 그냥 병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정신적 이것까지도 유체적 플러스 정신적 건강까지도
요즘에 하도 이상한 저기들이 많으니까 점점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정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뭐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왕따도 없었고 막 되게 이상한 저기도 없었고 막 이렇게 행복한, 나만 안 당했나 아니면 은따였는데 몰랐나?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묻지마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모르죠. 아마 뭐 없었죠 뭐 이러면 다 모른 척하고 뭐 다 쌩이니까, 그죠? 옛날엔 정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많다고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 책임 소재 연구 대상이 완전 다르죠. 개인과 집단, 개인과 커뮤니티, 그리고 내용까지도 치료냐 예방이냐 해서 공중보건학은 예방의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또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느냐,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막 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 공중보건학 부분이고, 이 챕터 1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한 글자 한 글자 막 씹어가면서 읽으시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통 전공자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이거 계산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외워가지고 단순한 게 팍, 문제 보고 빡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볼 적에는 이과 쪽 전공자들이 좀 더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과 전통의학을 비교했느냐,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을 비교했느냐,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 단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책임 소재도 다르고 진단 방법도 다르다. 예방의학에서는 임상적 진단, 임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질병에 걸려서 그걸 보고, 임상이라는 게 침대에 접해서 병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클리니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실제 병에 걸려서 아니면 증상을 보고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공중보건학에서는 전 인원을 다 데려다가 뭐 병에 걸린 인원을 다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년엔 어땠는지, 계절별로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10년, 30년 단위로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통계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게 콜레라가 발병을 했는데 15년 만에 처음이다. 없었던 질병 우리는 이제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랑말랑 하고 있었는데 발병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통계 자료.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죠. 메르스가 2012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이런 세상에, 작년이었나요? 2015년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국내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아마 WHO에서는 어마어마한 보건통계 자료를 우리나라를 저기로 해가지고 축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저런 케이스도 있었다 하니까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에 변이가 빠른 그런 물질이긴 한데, 생명체라고 하기도 뭐해서 물질이긴 한데, 통계 자료를 많이 얻어갔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공중보건학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글로벌한 세계 시민을 건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피해를 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내 한 몸 희생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이 보건관리와 봉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체크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게 공중보건학과 어떤 걸 비교를 한 건지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 용어들도 있으니 사회의학이라는 게 있어서, 요게 생물학적인, 단순히 미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고맙게 떠먹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날씨는 덥지, 그쵸? 아프리카가 덥다면서요. 가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더운 데는 딱 질색이니까, 아무튼 더우니 각종 미생물들이 창궐한 그런 데서 더러운 물을 정수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떠먹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여건상, 환경적인 여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까지도 다 봐야 된다. 또는 지역사회의학,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서만, 풍토병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던 것들, 그 지역에서만 많이 걸리는 것들. 요즘에는 워낙에 그 일일 생활권이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이 지카 바이러스가 뭐 처음에 어디였죠? 동남아라고 했다가 브라질에 뭐 되게 많이, 그래서 브라질에 뭐 임산부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뭐 아무튼 오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나? 아무튼 자제하고 막 이러라고 했는데, 아이고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완전 많이 발생을 했으니 싱가포르에서 이제 중국이랑 인도네시아로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 되지 않는데 메르스처럼 확 늘어나면 어떡하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보건당국이 있겠죠, 아마.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메르스 사태처럼, 그게 이것도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이게 또 확산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 해서 지역사회의학에서는 그런 물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환경, 이런 것들,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이동에 따른, 이제는 경계가 다 허물어진 지경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도,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주목해서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십몇 년 됐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아시죠? 닭고기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치킨집 다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메이저급 그 치킨 저기에서는 뭐 보증금 없이 그냥 다 열어주겠다 그래도 아무도 안 하고, 그때 사망한 사람 있었잖아요. 치킨집 사장이. 예, 빚 때문에 자살을 해가지고 AI로 사망한 최초의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랬었어요. 다들 익혀 먹으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공무원들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튀김닭 먹고 막 이러면서 닭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게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그 변이와 이 추세들을 예측 불가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키트 G 존스는 다이내믹, 역동적인 과정이다. 지역사회의학에서 키트 G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트 존슨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요 이름도 알아두시고, 지역사회의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 개개인과 의료 혜택을 주는 당국과의 역동적인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또는 건설의학이라는 말도 있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최고도로, 그러니까 목숨만 붙어있다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 예전엔 표준 체중이라고, 이상 체중이라고 했지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젠 건강 체중이다. 그 사람이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적은 체중이 건강 체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준 체중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건강 체중, 건강 수명이라고 하니까 현재 건강 상태를 최고도로,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자. 이게 건설의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7페이지에는 공중보건학의 성격 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